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브라질 경제 역사 2부. 네, 2부는 1808년부터 1888년까지입니다. 1808년은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이 생깁니다. 이분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럽을 초토화를 시켰죠. 자,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 제국을 이렇게 넓혀가고 영향을 넓혀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위성 국가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나폴레옹과 치열하게 싸웠던 국가가 바로 영국이죠. 영국을 얘기를 하면 브라질 역사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르투갈이 또 영국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과 원조와 오호를 받던 그 국가인데 그 나폴레옹이 영국을 이제 이기지를 못하니까 왜냐면 해상에서 패배를 하고 하니까 영국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영국한테 경제 압박을 펼치죠. 경제 압박을 펴서 이제는 너네들 영국이랑 거래 같은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압박을 펼치는데 거기서 이제 포르투갈은 영국 편을 들게 돼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열받죠. 나폴레옹이 뭐 프랑스에서 포르투갈까지는 금방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왕조가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브라질로 와요. 자, 포르투갈 왕 동주왕 세스토라는데 동주왕 6세 그리고 이제 상류층 귀족 정부 관료, 고위 관료들이죠. 그리고 엘리트 집단 모든 사람들이 10,000에서 15,000명이 그때 당시 브라질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게 1808년이에요. 1808년에서 브라질이 그때부터 국가적인 틀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식민 브라질이었기 때문에 뭐 국가라는 그런 게 없었죠. 개념이라는 게 없었죠. 뭐 도서관이 됐든 뭐 학교가 됐든 뭐 아무라는 게 없었죠. 그리고 또 뭐가 생기냐면 당시에는 이제 브라질이 그때까지는 오로지 포르투갈과 독점 무역을 했었는데 왕조가 오면서 브라질이 무역을 개항을 하게 됩니다. 브라질이 다른 국가들과도 무역을 맺을 수 있는 사실 뭐 브라질이 아니죠. 포르투갈 왕국이 포르투갈에서 이제 브라질 왔으니까 이제 포르투갈 왕국이 이제 다른 국가들과 이제 협상을 해야 되고 물건을 팔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역을 개항했다는 말이 또 맞지는 않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긴 게 뭐냐면 바로 브라질의 첫 은행입니다. 첫 은행이 무슨 은행이냐면 banco do Brasil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스토리가 좀 있어서 나중에 또 한번 또 얘기를 할게요. banco do Brasil이 이제 그 금을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역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또 역할을 갖게 돼요. 뭐 중앙은행 그런 역할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로 나폴레옹이 몰락을 합니다. 이게 바로 1821년도예요.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니까 포르투갈에서는 포르투갈 국민들이 이제 그 왕을 빨리 이제 귀환을 하라라고 이제 그런 여론들이 많이 이제 조성이 돼서 동주왕 세스토, 그러니까 동주왕 6세가 결국은 이제 포르투갈로 이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 브라질의 은행에 있던 금을 다 가져갔어요. 뭐 잘못된 건 아니겠죠. 뭐 어쨌든 포르투갈이 자기가 브라질에서 번 돈을 가져간 거니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브라질에는 그 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브라질이 정말 시작이 너무 미약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정말 돈도 없고 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데 그 동정세 때 돈을 다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긴 게 바로 브라질 독립입니다. 독립이라는 게 별로 치열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일부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굉장히 브라질스러운 독립이었다라는 걸 왜 얘기를 하면요. 바로 동주왕 그 6세 아들인 동페드로 1세가 브라질 제국을 만들어서 그게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 아버지가 뭐 국가가 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니까 내가 황제가 되겠습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됩니다. 그게 브라질의 독립이고 제국 브라질의 시작입니다. 독립된 제국 브라질은 경제, 정치, 사회에서는 여전히 포르투갈 왕국과 동일합니다. 심지어 뭐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별 큰 차이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문화와 관련돼서는 이제 포르투갈의 의존도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 부분에서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영국에게 절대적인 의존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의존을 했냐? 여기서 이제 포르투갈이 처음에는 이제 브라질 독립을 인정을 안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조약을 이제 맺게 돼요. 그 조약이 뭐냐면 브라질 독립 인정해 줄 테니까 200만 파운드를 내라. 그게 이제 아버지 국가 포르투갈이 제국 브라질한테 너 독립시켜 주니까 돈 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브라질이 돈이 없죠. 브라질 돈이 없어요. 그 포르투갈 동주왕 6세가 돈 다 가져갔는데 금을 다 가져갔는데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영국으로부터 첫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의 첫 대출입니다. 1822년도에. 브라질 국가 재정은 적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한 외채. 브라질이 지금 현재 재정도 외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외채 또 펀딩 로안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시 재협상을 해가지고 또 돈을 또 빌리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채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영국 은행들은 굉장히 젠틀맨 같이 브라질 정부한테 그 브라질 정부의 적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 뭐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대출이죠. 대출을 열심히 해줬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루과이를 놓고 브라질과 이제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전쟁에서 이제 우루과이가 이제 독립을 하는데 이때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브라질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서 그 방코드 브라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거기를 통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화폐를 발행을 해요. 마구잡이로 화폐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니까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서 뭐가 오냐?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제 경제난이 오게 됩니다. 경제난이 오고 그리고 이 은행은 파산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리고 수년 동안 브라질이 은행 하나 없이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1831년 굉장히 많이 답답하죠. 경제 문제였지, 뭐 기득권층 뭐 엄청 컴플레인하지, 전쟁에서 패배했지. 그러니까 동페드로 1세가 뭐를 했냐? 양위를 합니다. 양위를 그것도 누구에게? 자기 아들인 동페드로 2세, 5살밖에 안 된 동페드로 2세에게 양위를 하게 되고 이 동페드로 2세가 브라질의 마지막 황제가 되게 됩니다. 경제는 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돼요. 바로 커피죠. 커피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데 지금도 브라질 커피 굉장히 이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산이 굉장히 많고요. 이때 이제 뭐 42년도 브라질 수출은 물량으로 이제 2배로 늘어났다고 하고 또 금액으로는 3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822년도에 비해서죠. 커피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노예 무역이 가속화가 돼요. 왜냐면 브라질은 이제 커피 농장을 유지하려면 노예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예 무역 가져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노예 무역이 브라질이 또 되게 쏠쏠했어요.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들이 브라질로 와서 브라질이 그거를 이제 내륙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뭐가 생겼냐? 영국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영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영국은 사실은 이제 노예 무역을 시작을 했던 국가 중에 그 시초나 마찬가지인데 19세기 때는 적극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를 벌여요. 거기서 이제 브라질이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결정타가 뭐냐면 1845년도에 이제 에버든 법령이라는 게 통과가 돼요. 이 에버든 법령이 뭐냐면 대서양에서 영국이 노예 무역으로 이제 의심되는 배들을 잡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따르면 1845년도에서 51년도까지 총 328번의 출항이 있었는데 그 출항을 압류 또는 박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 기득권도 노예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었고 한데 거기서부터 이제 매우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국제사회는 이제 이때는 뭐 산업화가 1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는 굉장히 이제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브라질한테 등을 돌렸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한테 굉장히 많이 압박을 했어요. 영국이 뭐 어쨌든 재정적으로 이제 브라질한테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압박은 함부로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역사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론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영국은 이제 노예 노동력을 지속적이지 않다. 이거는 이제 매우 인류적인 판단인 거죠.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인류적인 판단에는 멋있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국 사람들이. 근데 이제 영국이 다른 또 이유가 뭐냐고 이거는 이제 브라질 역사학자들이 이제 공통된 의견인데 이게 뭐냐면 영국의 식민지들이 있었어요.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설탕 생산을 하는데 이 설탕 생산력이 브라질에 비해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브라질은 노예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기 위해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설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질은 이제 노예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제 브라질 수출의 그 42%가 커피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 없이 커피 농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 굉장히 끝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안 하려고 노예 제도를 폐지 안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국의 압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브라질이 돈도 많이 빌렸는데 그래서 이제 1850년도에 레이 에우세비오 케이로스라고 해가지고 이 에우세비오 케이로스 법령이 통과가 돼요. 이게 무슨 법령이냐면 내국에서 노예 무역을 전면으로 금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노예 유입이 아프리카에서 오는 노예 유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펼치게 되죠. 1850년도는 이제 토지거래 법령과 상업법이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회사 같은 거를 만들지는 못했던 거고 땅을 내가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정부가 이제 컨트롤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노예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돼요. 왜냐면 노예 무역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은 또 많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민영은행인데 이게 이제 번코 마우아라고 이게 여기 생깁니다. 또 이 사람도 산업화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또 적극적으로 대출도 해주고 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나의 예라고 보면 뭐 철도 같은 것도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브라질 제국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중앙 집권을 표방을 해가지고 이 방코 마오와가 결국에는 국영화가 돼요. 그러니까 정부로 자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 입장에서는 특히 자유시장의 자본주의 시장의 사업가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를 정부한테 뺏긴다는 거는 그거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방코 마오와가 국영화가 되면서 두 번째 방코 두 브라질가 돼요. 어쨌든 산업화는 굉장히 느렸고 제대로 된 시스템조차도 없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국가는 돈이 없었고 이제 굵직한 프로젝트는 항상 영국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1825년도에 외채가 400만 파운드였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이게 거의 6배로 증가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외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브라질이 갖고 있는 정말 그 높은 스프레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자 이런 상황은 결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된 것이다라는 거, 팩트라는 거죠. 결국에는 외채를 다시 또 협상하기에 또 다시 제출을 받고 이게 이제 펀딩 로안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슨 또 전환점을 맞게 되냐면 이제 1863년도에 파라과이 전쟁이 생깁니다. 이제 굉장히 치열했던 전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제가 파라과이 살았을 때 참 배웠었던데 파라과이의 남자들을 거의 뭐 전멸시키다시피 뭐 그랬던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라과이 역사에서는 꼭 배우는 역사 중에 하나예요. 이 역사가. 그리고 파라과이가 이제 땅이 되게 컸는데 이게 줄어들게 되죠. 어쨌든 이제 브라질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백인 브라질과 노예이자 흑인 브라질인이 같이 참전을 한 굉장히 치열했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이 보니까 이거 봐라, 얘는 분명히 농장에서 노예로 일하는 애인데 나랑 같이 브라질을 위해서 같이 싸우고 있네, 총칼을 들고 있네 라는 게 생긴 거죠. 그러면서 노예 제도에 대한 폐지가 그런 내부 여론이 이제 생기게 돼요. 결국에는 제국 브라질은 국제사회의 압력뿐만이 아니라 내부 여론들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컨트롤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71년도에는 노예 세습 제도라는 게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노예로 이제 태어났으면 노예인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노예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1880년대는 이제 내부인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1850년도 내부와 이거와 다른 거는 그 주 단위로 노예 거래를 이제 아예 전면으로 금지를 하게 됐어요. 85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예를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법안이 또 통과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1888년 레이 아우레아라고 해가지고 노예 제도가 전면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게 아메리카 대륙에서 마지막으로 폐지가 된 노예 제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늦었던 거죠. 늦었던 건데 이것도 제국 브라질이 무언가의 사회적인 그런 플랜을 갖고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폐지를 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압력에 못 밀려서 폐지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노예제도 폐지하니까 열받죠. 기득권은. 돈 많은 사업가들이 열받잖아요. 커피 농장주들이 이제 그 기득권인데 그래서 이제 제국 브라질과의 이제 큰 트러블이 생겨서 결국에는 제국은 힘을 잃었고 1889년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제국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브라질은 공화국이 선포가 되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1808년에서 1821년도 포르투갈 왕정이 나폴레옹을 피해서 이제 브라질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 좀 틀이 생기게 됩니다. 1822년 제국 브라질 독립을 합니다. 근데 200만 파운드를 영국에서 대출을 하죠. 참. 그리고 이제 경제가 전환기를 맞게 돼요. 커피의 등장으로.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특히 영국으로부터 노예제도 폐지의 압박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거의 뭐 50년이 된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888년 브라질 제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를 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군사 쿠데타로 해서 제1공화국이 출범을 해서 브라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